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혁반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창업 실무편 14강입니다. 예, 바쁘게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븐프믹스에서 피플 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플 조직 구성입니다. 예, 우리 사업함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 그랬죠. 자, 사람만 잘 들어와도 진짜 그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외식업에서 지금 뭐 33년 차 일하고 있지만은, 저도 처음에 웨이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로 인해서 뭐 고객들도 많아지기도 하고 매출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시나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창업하시려고 한 사장님들께서도 직원들을 그냥 수족보다는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좋은 인력들을 보유하고 트레이닝 시키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직원들에 대한 내용들은 꼭 메모하시고, 사실은 좀 내용이 좀 길고 그런데요. 요거를 좀 그래도 놓칠 게 아닌 것 같아서 쭉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종업원 채용 방법입니다. 네, 종업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서 종업원을 꼭 채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족 중에서 가능한 인원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인이나 연고자를 통해서 인재를 확보하면 그래도 보다 나은 직원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운영할 점포와 비슷한 수준의 규모나 업종, 업태의 점포에 필요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도 신규 매장 오픈할 때 이런 거 좀 매니저들이나 이런 거 좀 이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매장에서 일 잘한 분들은 스카우트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약간의 상도 이상의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실 필요는 있고요. 하지만 진짜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다면 한 번쯤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세 번째는 요리학원이나 교육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 중앙에 뭐 각 지부, 그다음에 뭐 조리사 협회, 뭐 어머니회 등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리사나 참모, 보조, 서빙 인력들을 소개받을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예정 메뉴와 유사한 점포의 주방장 밑에서 조리를 배운 아니면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을 이제 주방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스카우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는 대학에 요즘에는 그런 외식 관련 학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외식 조리 관련 학과에서 이런 외식 경영 전문 컨설팅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뢰를 받아서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섯 번째, 직접 식당에 취업하거나 조리 전문 기관에 전문 지식을 승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방기기 납품업체나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소개를 받는 방법. 누구 어느 매장에서 있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직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은 사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지역에 있는 뭐 시청, 구청, 뭐 고용안전센터, 그다음에 정부의 양성기관, 뭐 어머니와 이런 데서 추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지역 신문, 생활정보지, 식당 관련 전문 잡지, 뭐 벼룩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월간 식당 뭐 이런 것들, 외식과 관련된 그런 잡지나 뭐 월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인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열 번째로는 1, 2개월간은 이제 유능한 조리사를 채용해서 기술 전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전수 창업인 거죠. 그래서 기술을 받고 그거를 이제 습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업원을 채용하는 방법의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어느 걸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사실은 최근에 직원 구하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러 가지 낚싯대처럼 10개의 낚싯대를 다 던져서 다 이런 루트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력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직원이 진짜 우리 직원이랑 맞는지, 아니면 우리 매장에 맞는지, 아니면 또 사장님 성향이나 스타일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업원 채용 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근무 경력 등을 기재한 정확한 이력서가 필요하고요. 사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건강진단증,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다라면은 뭐 조리사, 영양사, 뭐 조주사, 위생관리사, 운전면허증 등 그런 보유 자격증을 다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요리에 대한, 조리사일 경우에는 해당 요리에 대한 교육이나 이수 내용, 지식 등을 좀 체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주방장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점장이라든지 약간 좀 직급이 있는 직원을 뽑을 적에는요, 이 사람들이 실력 테스트까지 다 합니다. 조리사들은 똑같은 재료를 주고서 만들어 봐라, 우리 서바이벌 모드 하는 것처럼 만들어 봐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매니저들은 인원을 몇 명 정도 컨트롤 해봤느냐, 20명의 직원을 스케줄링을 해봤느냐, 뭐 원가 관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 또 점장으로서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체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면접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실력 다 나옵니다. 예. 자기 실력 거짓말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와 인품, 그다음에 언어 사용 능력, 태도, 근무 의욕. 뭐 예를 들어서 면접 보러 오는데 지각을 했다. 예, 저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예, 면접 보러 오는 날 지각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 어떤 그 이유를 대더라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태 같은 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근무 경력 증명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작은 매장들의 인력들이라든지 소규모 매장에서 이동을 했던 직원들은 사실 이런 부분 좀 없는데, 좀 규모가 있는 뭐 호텔이라든지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든지 아니면 뭐 100평 이상의 대형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 당신의 전 직장에다 가가지고서 경력증명서를 띄워와. 그러면 경력증명서 띄워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반 하부 조직의 직원들보다는 뭐 매니저급들, 조리장급들 정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력을 좀 확인하는 것도,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연봉을 내가 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무 경력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성실한 인간관계, 뭐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뭐 친구 관계가 어떠냐, 가족 관계가 어떠냐,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매장을 점포로 선택한 이유와 당신의 뭐 희망, 앞으로의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돈 벌라고요, 뭐 아니면 그냥 뭐 먹고 살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주 성의 없이 접근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배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여기에 와서 뭐 내가 배워가지고 난 창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제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서 사장님하고 해서 제가 연봉을 많이 높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여기서 일을 배워가지고 뭐 나중에 점장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틀립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틀려요. 손 움직임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셔가지고서 종업원들을 채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산정법입니다. 임금 산정 중요하죠.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리서치를 저희도 해봤는데요. 지금은 직원들이 그 어떤 매장이나 회사를 선택하는 첫 번째 요인은 동기부여가 제일 크답니다. 내가 미래에 여기서 내가 뭐 배울 게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돈입니다. 임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금 산정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이게 법적이 잘 돼 있잖아요. 뭐 최저임금이 어땠다, 뭐 노동부에서 어떻게 한다, 근로 기준이 어떻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뭐 퇴직금을 주네 안 주네, 지금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업주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다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급여 산정 기준입니다. 먼저 내 점포 주변의 유사한 업종들, 업태, 유사한 메뉴나 동일 점포 규모의 점포들의 인건비 수준을 알아야겠죠.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주고 있느냐. 그래서 최초 임금을 감안해서 그런 우수한 인재가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0% 정도 좀 상향, 시급을 주더라도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10,000원 한다. 그러면 저희가 오픈한 매장들은 한 11,000원 스타트를 해요. 이런 것도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종업원에 따라서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참고를 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급여는 좀 배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앞에서 우리 종업원 채용 시 확인 사항을 다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한 역할이 할 수 있고 그만한 경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급여를 준다. 아니면은 내가 처음부터 선뜻 그 연봉 계약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오케이, 그럼 네가 원하는 게 400이다. 그럼 내가 400을 줄 테니 한 달만 너 수습 과정으로 보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뭐 90%만 제공하든지 80%만 제공하든지, 요거는 뭐 좀 약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어떻게든지 우리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용 시 이전의 직장의 급여 수준, 전 직장에서 그런 급여 명세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확인서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진짜 뭐 중요한 뭐 점장급 정도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전 직장에 진짜 전화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급여는 산정하되 진짜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급여를 아끼지 마셔라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요. 그다음에 급여 지급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월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고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 다 월급으로 환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짜에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오후가 아니라 항상 오전에, 절대 월급은 기다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입금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운영적 하다 보면 이제 계속 깊이 있게 이 창업자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인건비, 뭐 기본 급여, 각종 재수당, 상여금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은 그 외에 뭐 교육훈련비, 국민연금, 통근교통비, 구인광고비, 뭐 식비, 피복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뭐 복리후생비, 건강보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또 기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 부분은 직접하고 간접으로 크게 나누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내용은 꼭 최소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시면요, 노동부에서 전화 많이 와요. 많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처음에 알바가 오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직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습을 정해서 간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맞는 교육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과 차별화는 무조건 우리는 서비스가 좋아, 말로만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한 매뉴얼이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목적을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채용된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고 기술을 축적한다.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며, 셋째, 자기 발전의 욕구 총직을 통한 동기 유발을 시키고 나가는 것이다. 교육훈련 방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OJT와 OFJT가 있다. 먼저 OJT는 이제 오래된 보편화된 훈련 방법으로 실제 몸을 움직여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그런 트레이닝 기법이고, 외식업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OFJT는 뭐 현장, 직장, 직무 관련 있는 뭐는 사내 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 하면서는 사실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다 채용을 하고 모여지게 되면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고, 우리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와야 되고, 판매가는 어떻고, 뭐 이 과정에서 이제 푸드 데모도 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음식의 장점이 이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다 토론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기본 교육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무별, 뭐 점장이면 점장 교육이 필요할 거고, 또 매니저, 홀 매니저, 주방 매니저, 뭐 주방장 교육이 다 따로 있을 거고요. 네,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고객과 접점해서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다 서비스 교육이라고 봐야 되죠. 처음 인사해서, 또 주방에서 만약에 지나가다가도 손님을 마주쳤을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건 다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인사 업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당신들이 받을 혜택이 뭐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뭐 사대보험이 어떻게 되고, 퇴직금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야간에 늦게 퇴근했을 경우에는 야간에 뭐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주말 휴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준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인사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규정도 만들어져야 나중에 직원과 오너와의 트러블이 없는 거죠. 보통 뭐 진짜 뭐 한 3명, 4명 있는 직원들은 그냥 야 우리가 남이냐 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최소한 10명이 넘어가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매뉴얼 같은 거를 다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그런 개인별 인사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보건증이나 기본적인 그 직원의 집이 어디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확인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급여를 주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할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근데 하지만 일단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